며느라,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빼갔니? 방금 은행에 다녀왔는데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단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그런 거 당하신 거 아니에요? 뻔뻔하긴 내가 아무리 잘 모른다 해도 그렇게 속여?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너네들 통장으로 돈을 빼가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을 쓴 건 맞지만 어머니가 저희 집에 사시잖아요. 그럼 월세를 내셔야죠. 내 집을 팔아서 너희 빚 갚아줬는데 이제 와서 월세? 너희들 힘들 때마다 도와줄 때는 넙죽넙죽 받아가더니 그렇게 도와준 부모를 아주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짜먹는구나? 어머니, 말 다 하셨어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나이 드셔서 자식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얼어 죽을 맨날 이해하고 참은 게 나다. 그럼 이왕 이해하시는 김에 이번에도 이해해달라고요. 어머니도 시집살이 해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럼 자식 위해서 요양원에 스스로 들어가실 줄도 아셔야죠. 너네들이 사고 쳐서 빚져서 내가 갚아주지만 않았어도 같이 살 일 없는 거 아니었니? 또 그 얘기 지겨워 죽겠어요.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어떻게 살아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돈도 안 내시면서 계속 여기 계실 수는 없죠. 너희들이 내 돈을 훔쳐놓고 이제는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지. 거기 딱이 거라. 경찰에 신고할 거다. 어머니 미쳤어요? 가족을 경찰에 신고해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80세 박영욱 씨입니다. 영욱 씨의 손을 보면 그 삶의 무게를 알 수 있었죠. 굵은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거친 손바닥에는 수십 년간 일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영욱 씨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영욱 씨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채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호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보자. 내가 못 배운 한이 있어도 얘들은 달라야 해. 영욱 씨는 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은 배움의 기회를 놓쳤지만 아이들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영욱 씨가 40대 중반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이미 3기였죠. 영호가 미안하다. 애들 키우는 일 혼자 떠맡게 해서.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영욱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욱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아이들도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때 큰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아들 민호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홀어머니가 된 영욱 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전세집과 약간의 보험금이 전부였죠. 영욱 씨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일이었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아들들이 밥을 굶지 않게 그리고 공부도 하게 하려면 견뎌야 했으니까요. 실제로 영욱 씨의 희생 덕분에 아들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성적도 좋았고 작은아들 민호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영욱 씨가 50대 초반이 되던 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영욱 씨는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에게서 들은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선생님, 그게 완치가 되나요?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 거예요. 영욱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얼마나 들까요? 골수이식까지 하게 되면 최소 5천만 원은 생각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영옥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봐도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였죠. 그때부터 영옥 씨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했죠. 먼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이 부족했죠. 영옥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큰 돈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영옥 씨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과 이야기하던 중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거죠. 요즘 신장 하나 팔면 3천만 원 정도 받는다던데. 정말요? 그런 것도 돼요? 불법이긴 하지만 생명이 걸린 일이면 어쩔 수 없죠. 영옥 씨는 그날 밤 혼자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장 하나 정도는 팔 수 있다고 말이죠. 며칠 뒤 영옥 씨는 은밀하게 그런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제발이에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영옥 씨의 신장 기능이 오랜 과로로 인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이 상태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제발이에요.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영옥 씨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큰아들 민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영옥 씨가 마련할 수 있는 돈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죠. 그렇게 영옥 씨의 간절함과는 달리 큰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2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옥 씨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자신이 더 일찍 더 많이 벌었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작은아들 민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과 함께 자란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영옥 씨는 작은아들을 끌어안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작은아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키우겠다고 말이죠. 그 후 영옥 씨의 삶은 오직 작은아들 민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봉제 공장 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는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도 했습니다. 영옥 씨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아들이 학원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작은아들 민호는 영옥 씨의 바람대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와서 영옥 씨에게 건넸을 때 영옥 씨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얼마 후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교사였고 착하고 예쁜 여자였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영옥 씨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죠. 손주들이 영옥 씨를 보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잊혀졌습니다. 영옥 씨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동안 종종 손주들을 돌봐주기도 하였죠. 큰아들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작은아들이 잘 자리 잡고 손주들까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옥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옥 씨가 75세가 되던 해봄.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민호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연락이 없었고요. 바쁘겠지 뭐. 영옥 씨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저희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 부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죠.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그게 저희가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사업을 했는데 잘못됐어요. 아들은 대충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망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빚이 생겼고 매달 나가는 이자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저희 벌이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아들은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상당한 액수인 것 같았죠. 그래서 영옥 씨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집을 팔아서 저희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러다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하는 듯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요즘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어머니, 저희가 이런 부탁드리는 것도 우리끼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거야? 없어요. 이것 말고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니? 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친 거야? 저희 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영옥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 영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집을 팔아야 하나? 영옥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외면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틀을 고민한 끝에 영옥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집 팔아서 빚 갚아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언제까지 돈 줘야 하니? 빠를수록 좋아요. 한 달 안에 가능할까요? 아들의 재촉에 영옥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3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옥 씨는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정리해 주었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 너네 집으로 이사할게. 알겠어요. 그럼 방 정리해 놓을게요. 얼마 후 영옥 씨는 짐을 정리해서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구들은 대부분 버리고 옷가지와 생필품만 챙겨왔죠. 아들 집은 영옥 씨가 살던 곳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전부였죠. 어머니, 이 방 쓰세요. 며느리가 가장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고마워. 영옥 씨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방이었죠. 다음 날부터 영옥 씨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를 했죠.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리할 때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환풍기 좀 틀어주세요. 며느리가 영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그리고 청소할 때도 구석구석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다시 해야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영옥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는 거였죠.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희가 드라마 보는데 시끄러워요. 그리고 어머니 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환기 좀 자주 시켜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영옥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도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생활비까지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옥 씨의 위치는 더욱 애매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음식은 대체로 너무 짜네요. 요즘은 저염식으로 하는데 말이에요. 빨래도 제대로 안 돼요. 세탁기 사용법 좀 배우세요. 심지어는 주말이 되면 오히려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자기들이 집에서 쉴 때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주말인데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끔 산책이라도 하세요. 계속 집에 계시면 저희가 답답해요. 영옥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영옥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서 아들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함부로 대우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먼저 집에 들어오시라 한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안 되나? 거기에 또래 노인도 많아서 말벗도 있고 훨씬 편할 텐데 말이야. 그럼 그 요양병원비는 우리 조상이 내주게. 요즘 요양병원도 비싸. 그건 어머니 돈으로 하면 되잖아. 영옥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영옥 씨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서 아들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짐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집도 팔았고 돈도 다 써버렸으니까요. 영옥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영옥 씨가 아들 집에서 산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날도 영옥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앉아서 얘기 좀 해요. 며느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옥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죠. 무슨 얘기인데 그러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언제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번에 너희들이 같이 살자고 해놓고. 근데 이렇게 눌러 앉으시려고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그냥 여기 눌러 앉은 거니? 너희가 짐빚 갚아주느라고 집 팔아서 온 건데. 그거야 알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획은 세워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살기 힘들어요. 그럼 나보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니?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나이도 이제 75이고 요양원 가셔도 이상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요양원? 요즘 요양원들이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더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민호는 뭐라고 하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여보, 어머니께 요양원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옥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나으실 것 같아요. 내가 환자도 아니고 나는 안 간다? 요양원 갈 정도로 정신이 안 좋지도 않고. 너네는 부모를 요양원에 넣어놓고 싶은 거니? 에이, 어머니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 일 몰라서 어차피 조만간 요양원에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좁은 집에 너무 대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이롭다. 너네 말대로 내가 아프면 모를까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말거라. 오늘 얘기는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 저희가 뭐 유배라도 보내요? 너무 닫아놓지는 마시고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하나만 하니까 같이 살기 불편하면 너네가 내가 살 집 구해다 주던가 하거라. 그렇게 요양원 아기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묘하게 이상한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어?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아침에 충전해놨던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애야, 내 핸드폰 못 봤니? 아, 어머니. 제가 잠깐 빌렸었어요. 제 폰이 고장나서. 며느리가 영옥 씨의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뭐 했는데? 그냥 급한 연락 좀 했어요. 영옥 씨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알림이었죠. 어? 내가 언제 돈을 뺐지? 영옥 씨는 당황해서 은행 거래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다음 날 영옥 씨는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온라인으로 여러 차례 인출하셨네요. 제가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핸드폰으로 인출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 순간 영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 썼을 때 뭔가를 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영옥 씨는 분노했습니다. 며느라,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빼갔니? 방금 은행에 다녀왔는데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단다. 며느리는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은행에서 확인했어. 내 핸드폰으로 돈 빼간 거 다 나온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그런 거 당하신 거 아니에요? 뻔뻔하긴 내가 늙어서 아무리 잘 모른다 해도 그렇게 속여?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너네들 통장으로 돈을 빼가디.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도둑질해놓고 흥분하지 말라고? 어머니, 도둑질이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내 동의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간 게?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을 쓴 건 맞지만 어머니가 저희 집에 사시잖아요. 그럼 월세를 내셔야죠. 뭐? 월세라고? 네. 어머니가 여기서 사시는 동안 드는 비용이에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며느리가 계산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드시는 식비까지 하면 영옥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너희 빚 갚아줬는데 이제 와서 월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얹혀 사시는 건데 당연히 비용을 내셔야죠. 얹혀 산다고? 또 그 말이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손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영옥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튼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도 여기 계실 거면 매달 돈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희 힘든 거 뻔히 아시잖아요. 너무 노엽게 생각 마시고 그냥 자식 도와준다 셈 치세요. 너희들 힘들 때마다 도와줄 때는 넙죽넙죽 받아가더니 그렇게 도와준 부모를 아주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짜먹는구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어머니 착취하는 줄 알겠어요. 말 한 번 잘했다. 내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가고 그러는 게 노인네 착취하는 게 아니면 대체 뭐니? 어머니, 말 다 하셨어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나이 드셔서 자식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무슨 맨날 이해하고 참은 게 나다. 그럼 이왕 이해하시는 김에 이번에도 이해해달라고요.
어머니도 시집살이 해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럼 자식 위해서 요양원에 스스로 들어가실 줄도 아셔야죠. 너네들이 사고 쳐서 빚져서 내가 갚아주지만 않았어도 같이 살 일 없는 거 아니었니? 또 그 얘기 지겨워 죽겠어요.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어떻게 살아요? 뭐라고? 어머니,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돈도 안 내시면서 계속 여기 계실 수는 없죠. 너희들이 내 돈을 훔쳐놓고 이제 나가라고. 훔쳤다는 표현 쓰지 마세요. 월세 받은 거예요. 아무튼 월세 안 내실 거면 짐 싸서 나가세요. 월세 내고 계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영옥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나갈게. 언제까지 나가실 거예요?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내일까지 나갈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얼굴 보지 마. 영옥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옥 씨는 일어나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한 영옥 씨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민원실에서 영옥 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 핸드폰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제 동의 없이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갔어요. 증거가 있나요? 영옥 씨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 돈이 며느리 통장으로 빠져나갔고, 은행에서도 제 핸드폰으로 인출했다고 확인해 줬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간 건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처벌받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영옥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절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영옥 씨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해보자. 작은 모텔 방에 앉아 있으니 서글펐지만 그래도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음 날 영옥 씨는 혼자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변호사가 영옥 씨의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재산 증여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파신 돈으로 아드님 빚을 갚아주신 건 증여에 해당하는데, 이후 아드님이 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을 훔쳤다면 증여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럼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옥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수중자에 대한 증여 무효라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되는 사유예요. 그럼 바로 소송을 걸어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호에게 법원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동시에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죠. 아들은 당황해서 영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도둑질 했으니까. 영옥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가 언제 도둑질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내 핸드폰으로 내 돈 빼간 게 오해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신고 취하해 주세요. 늦었다 서에서 보자. 영옥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뭐?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용서? 나보고 나가라고 했으면서?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지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법정에서 보자. 영옥 씨는 며느리 전화도 끊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들의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핸드폰을 빌려서 은행 앱에 접속한 것, 영옥 씨 몰래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한 것, 모든 게 증거로 나왔죠. 피의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해 무단으로 계좌에 접속하여 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검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계속 영옥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옥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가서 빌게요. 오지 마. 얼굴 꼴 보기도 싫다. 영옥 씨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사재판부터였죠. 피고인 측에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어머니께 월세를 받는다고 한 것도.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어머니 돈을 훔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절도입니다. 판사의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민사재판도 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훔치고 원고를 집에서 내쫓은 행위는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영옥 씨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무효를 구합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와 주거비용을 지불받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나 합의서라도 있습니까? 그건 구두 합의였다면 피해자의 동의는 있었습니까? 아들 측 변호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영옥 씨는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영옥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을 때도 신장까지 팔려고 했을 만큼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줬더니 이제는 짐이라며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제 돈까지 훔쳐서 월세라고 우기더군요. 내가 널 키우려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넌 모를 거다. 영옥 씨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박영옥 그 자체로 살겠다고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재판부터였습니다. 피고인을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처한다. 아들이 법정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민사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라. 영옥 씨는 집을 팔아서 아들에게 준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게 됐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법정에서 나오는 영옥 씨를 아들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영옥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절규에도 영옥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뒤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뭐든지 할게요. 늦었어. 영옥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미 끝났어. 법원을 나선 영옥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죠.
몇 달 후 영옥 씨는 받아낸 돈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죠. 이제 정말 내 집이야. 영옥 씨는 만족스럽게 집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이혼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옥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였어. 영옥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나답게 살아볼 거야.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던 영옥 씨가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비록 80세가 되어서야 얻은 자유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옥 씨는 그렇게 누구의 엄마가 아닌 박영옥 그 자체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말이죠.